오늘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숙련된 경찰관들과 탐정들조차 입을 모아 마치 도살장을 방불케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참혹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의 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최초로 동물을 살인 무기로 사용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법적 윤리적 논의를 촉발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했던 이 개가 대체 왜 집주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했을까요? 이 사건 뒤에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었을까요? 결말에 다다르면 누구라도 분노를 느낄 만큼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8년 9월 2일 새벽 4시 고요한 밤을 깨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의료 서비스 본부에 긴급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프리 맨이라는 남성으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여자친구가 산책 중 들개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가까스로 집으로 기어왔지만 지금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주며 여러 번 제발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료진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관 케빈과 함께 제프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경찰과 의료진을 맞이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제프리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침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는 피로 얼룩진 흰 담요를 덮고 낡은 검은 소파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안젤라 카플란, 28세이며 두 딸의 엄마였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제프리는 충격에 휩싸여 흐느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댄스 파티에 참석했으며 제프리는 춤을 너무 격렬히 춘 탓에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통제를 먹고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안젤라는 여전히 기분이 들떠 있었고 제프리가 잠든 사이 홀로 산책을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과 제프리의 진술 사이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고 사건은 점차 미스터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프리 맨은 안젤라가 산책 중 공격을 당한 후 심각한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응급처치하려 했으나 상처가 너무 심해 집에 있는 약으로는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 케빈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맨의 설명대로라면 안젤라가 집으로 기어 들어왔다면 현관에서 소파까지 혈흔이 이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혈흔은 오직 방 내부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그는 안젤라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다고 했지만 그녀가 완전히 나체 상태였던 점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옷을 일부 벗기는 것은 이해되지만 속옷까지 모두 벗긴 것은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안젤라의 몸에는 70개가 넘는 상처가 있었으며 대부분이 팔과 다리 같은 사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의 공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들이었습니다. 케빈은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형사 타리안노와 리스에게 사건을 알렸습니다. 특히 범인이 개로 보인다는 점은 사건의 독특함을 부각시켰습니다. 타리안노는 30년 경력 동안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와 리스는 사건 현장으로 출발하며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케빈은 벽에 걸린 한 사진에 주목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위풍당당한 혼종 대형견으로 이는 맨과 피해자인 안젤라가 함께 키우던 개였습니다. 현재 그 개는 다락방에 가둬져 있었고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케빈은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안젤라와 맨은 대형견을 함께 키울 만큼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개가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흥분하고 폭주했을까요? 케빈은 맨을 잠시 주시한 뒤 경찰 동료에게 기술자를 부르도록 요청하고 순찰 경찰에게 맨을 데리고 가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집을 떠나려던 맨은 갑자기 돌아서서 케빈에게 우리 개를 다치게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타리안노와 리스 두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다락방으로 이어진 흔적을 따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대형견이 격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리스는 급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형견의 사납고 위협적인 짖음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술자가 도구를 들고 현장에 도착해 다락방으로 올라가 개를 포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견의 극심한 공격성과 폭력성은 기술자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리스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총을 들고 기술자를 지원했습니다. 기술자는 포획용 막대를 사용해 대형견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대형견의 엄청난 힘에 철제 막대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견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몸무게 40kg이 넘는 이 대형견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공격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야성적인 개가 오랜 시간 동안 반려동물로 길러졌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타리안노와 리스는 현장 조사를 마친 후 맨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으며 집 안의 대형견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들은 맨을 경찰서로 데려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자가 타리안노에게 사건에 대해 묻자 그는 여러 범죄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들은 피해자인 안젤라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맨의 머리에 난 상처와 깨진 찻잔 조각이 소파 주변뿐 아니라 침대 근처에서도 발견된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맨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참다 못해 그는 경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제 개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왜 제 개를 그렇게 몰아가려 하시죠? 이에 경찰은 즉각 반문했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가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집에는 이미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만한 혼종 대형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 개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겁니까? 오히려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맨은 냉담한 태도로 응수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범인으로 몰아갈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곧이어 경찰들에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라는 식의 태도로 돌변하며 더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했지만 맨은 완강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한 경찰이 참다 못해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자친구보다 개를 더 걱정하는 것 같군요. 맨은 냉랭한 눈빛으로 경찰을 응시했을 뿐 끝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맨의 예상대로 경찰은 그를 기소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더 이상 구금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오전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혼종 대형견이 범인일 가능성은 여전히 유력했지만 보통 이런 개들은 공격성이 강하더라도 인간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았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개의 공격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쉬운 선택이었지만 피해자인 안젤라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장면이 타리안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타리안노는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리안노는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혼종견의 담당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의사는 해당 개의 이름이 마크이며 평소 온순하고 성격이 좋은 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타리안노에게 마크가 진범일 가능성은 낮다며 사건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마크는 치료 중에도 매우 얌전하게 행동했으며 공격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리안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범이 누구인지, 마크가 정말 공격을 저지른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무렵 피해자 안젤라의 부검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곳 이상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출혈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검에서 그녀의 체내에서 대마초와 안정제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안젤라의 팔에 방어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공격 당시 그녀가 스스로를 방어할 힘조차 없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체내에서 발견된 대마초와 안정제는 그녀의 사지를 무력하게 만들어 공격을 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당시 평소 온순했던 혼종 대형견이 갑작스럽게 포효하며 안젤라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개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녀의 팔을 반복적으로 물어뜯었고 극심한 통증에 안젤라는 잠에서 깨어났으나 다시 통증으로 인해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몇 분간 이어진 끔찍한 공격 속에서 결국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을 상상한 타리안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개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타리안노는 사건의 배후에 진범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고 그 진범이 가진 악의와 증오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타리안노는 혼종견 마크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동물행동연구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의 전면적인 검사 결과 마크는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온순한 성격을 가진 개로 스스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마크가 사람을 공격했다면 이는 누군가로부터 훈련받아야만 가능한 행동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마크는 단순히 공격적인 개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진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타리안노는 마크 뒤에 숨은 진범을 찾아내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타리안노는 이어서 워싱턴에 있는 개 공격 사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국에서도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희생자는 대부분 단 한 곳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의 공격 특성상 한 번만 목표를 향해 공격하며 보통 인간의 목이나 두개골처럼 치명적인 부위를 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70곳이 넘는 상처를 입힌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사 결과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의 공격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배후의 다른 누군가가 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타리안노는 진범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증거를 찾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두 전문가가 직접 만나 사건을 논의한 끝에 혼종견 마크의 연속적인 공격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며 현장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진범은 명백해 보였으며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맨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사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고 재판이 열린다 해도 승소할 확률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탐정 타리안노는 맨의 거짓말을 파헤치기 위해 먼저 안젤라를 공격한 개가 야생견이라는 주장부터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리안노는 치과 의사에게 부탁해 안젤라의 몸에 난 이빨 자국을 촬영한 후 마크에게 고기 조각을 주어 이빨 자국을 남기게 했습니다. 두 자국을 비교한 결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야생견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혼종견 마크의 공격으로 사망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타리안노는 공격 명령을 내린 사람이 맨인지 밝히는 중요한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타리안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의 공격 행동에 관한 학술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리안노는 그곳에서 한 퇴직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 경찰관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은 후 타리안노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의 아머스트에서 공격성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 전문가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수년간 경찰견 훈련을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타리안노는 즉시 아머스트로 가서 해당 전문가를 찾아갔고 그는 타리안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질문에 응했습니다. 타리안노는 마크가 평소 안젤라를 좋아했다면 왜 그녀를 공격해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전문가가 이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는 선악의 개념이 없고 전적으로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개들 사이에는 리더견이 있는데 이는 늑대 무리에서 우두머리 늑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리더견은 다른 개들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타리안노를 뒤뜰로 안내하며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개는 명령을 받아 공격을 개시할 수 있으며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즉시 개에게 중지 명령을 내렸고 개는 즉시 팔을 놓고 머리를 흔들며 귀엽게 행동했고 그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타리안노는 모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맨 역시 이런 방식으로 마크를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맨은 명령을 통해 마크에게 공격을 개시하도록 했고 공격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젤라의 상처를 보면 맨의 의도는 분명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마크가 공격성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타리안노의 수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타리안노는 훈련 전문가를 초청해 혼종견 마크를 데리고 넓은 잔디밭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안전을 위해 격리망이 설치된 장소였습니다. 전문가가 마크에게 천천히 접근하며 친밀감을 쌓자 마크는 매우 온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훈련용 긴 소매 장비를 착용하자마자 마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점프에 소매를 꽉 물었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는 마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킨 후 소매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마크는 공격 훈련을 받은 개였습니다. 그러나 훈련자가 어떤 명령어로 공격을 지시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크는 공격을 멈추고 대기 상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타리안노는 여러 의문점을 확인한 후 맨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거들은 차례대로 나열되었고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맨은 안젤라가 마크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안젤라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망자가 증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박하기 어려웠고 맨은 스스로를 유리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맨의 변호사는 마크의 공격이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촉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맨도 이에 동조하며 당시 자신과 안젤라가 다툼을 벌였고 안젤라가 컵을 자신의 머리에 던져 깨트리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이로 인해 자극을 받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직원들은 마크를 법정에 데려와 그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었습니다. 마크는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훈련 장면으로 바뀌자마자 마크는 자세를 바로잡고 화면을 향해 짖으며 공격하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행동은 맨의 거짓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은 변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젤라가 발작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마크가 자극받아 그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타리안노는 안젤라와 마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안젤라가 과거에도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었지만 마크는 당시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마크는 사람들이 동정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입양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며 이 불쌍한 개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맨은 끝까지 공격 명령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명령어가 밝혀진다면 이는 맨이 훈련을 통해 고의로 살인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맨은 단순히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 살인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맨은 1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크는 안락사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은 마크를 안타까워했지만 공격 명령어라는 위험 요소가 남아있어 안락사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격 명령어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 한 누군가의 손짓 하나로 마크가 다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날 타리안노와 동료들은 마크가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마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애도했습니다. 마크는 끝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주인 맨이 왜 자신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희생시킬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타리안노는 그 순간 마크는 충직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개였지만 인간의 선택은 때로 잔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수사를 이어왔던 이 사건의 결말은 모두에게 씁쓸함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후 매는 여러 차례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가족과 수사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거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